수백 년간 이어져 온 노예제도라는 악습이 한 나라를 두 동강낼 수 있을까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독립을 쟁취한 신생국가가 스스로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참담한 모순을 견딜 수 있을까요? 1860년대 미국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더 이상 철학적 담론이 아닌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총으로 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싸워야 하는 참혹한 시대가 도래했죠. 이제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분열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를 찢어발기며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성장통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켄터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책과 함께 자랐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촛불 아래 독서에 몰두하던 소녀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독학만으로 변호사가 되었죠. 그의 법정 변론 실력은 일리노이 전체에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살인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달빛 아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천체력을 꺼내들며 반박했어요. 그날은 초승달이 뜬 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지적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죠. 이런 치밀한 논리력과 설득력 덕분에 그는 정치계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당당히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400만 명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북부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노예 노동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부는 면화와 담배, 설탕 같은 노동 집약적 농업 경제로 인해 노예제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1793년 엘리 휘트니가 발명한 면화씨 분리기는 남부의 노예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면화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면화가 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부 경제의 핵심이 되었죠. 1819년 당시 자유주와 노예주가 각각 11개씩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미주리주가 연방 가입을 신청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터졌습니다. 미주리가 노예주로 들어오면 상원에서의 균형이 깨지니까 북부가 강력히 반발했죠. 결국 메인주를 자유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주리를 노예주로 인정하는 미주리 타협이 성사되었습니다. 동시에 북위 36도 30분선 이북에는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1845년 텍사스 병합과 이어진 멕시코 전쟁으로 서부 영토가 크게 확장되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로 인구가 급증한 캘리포니아가 자유주로 가입하려 하자 남부는 또다시 격렬히 반발했죠. 1850년 타협으로 캘리포니아는 자유주가 되고 뉴멕시코와 유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며 남부에는 도망친 노예를 북부에서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망노예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주리 타협선 북쪽 지역인데도 주민투표로 노예제를 결정하게 한 것이죠. 이는 미주리 타협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캔자스 땅으로 무리지어 몰려들어 서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미주리에서 건너온 국경 깡패들이 투표일에만 와서 표를 던지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시기에 해리업 비처 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출간되어 북부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노예제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소설은 북부 민심을 더욱 격화시켰어요. 노예주에서는 이 책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했지만 북부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훗날 링컨이 작가를 만나 이 작은 부인이 이 큰 전쟁을 일으켰군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되면서 링컨도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856년에는 찰스 섬너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노예제와 남부를 맹렬히 비판하다가 남부 의원 프레스턴 브룩스에게 지팡이로 맞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브룩스는 썸너가 쓰러질 때까지 30여 차례나 지팡이로 내리쳤고 썸너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3년간 의정활동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북부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남부에서는 브룩스를 영웅으로 대했죠.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 판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흑인은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의회는 연방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이는 미주리 타협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었고 북부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반면 남부에서는 승리감에 취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예제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400만 명의 노예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재산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해리엇 터브먼 같은 용감한 여성들은 수십 차례 남부로 들어가 노예들을 북부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기차를 19번 운행했지만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다는 그녀의 말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요. 링컨은 노예제를 도덕적 악이라고 규탄했지만 처음에는 완전 폐지보다는 확산 방지를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1858년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스티븐 더글러스와 벌인 7차례의 공개 토론은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링컨은 내부적으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는 유명한 연설로 노예제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어요. 비록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토론을 통해 링컨은 전국적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의 도덕적 권위와 논리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결국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존 브라운이라는 광신적 폐지론자는 노예제 찬성 정착민 5명을 칼로 살해하는 포토와토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캔자스라 불리는 폭력 사태가 수년간 이어졌죠. 남부 사람들은 저런 광신적 폐지론자가 100만 명 더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전긍긍했습니다. 노예 반란에 대한 공포가 남부 전체를 휩쓸었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1859년 존 브라운이 버지니아 하퍼스 페리 무기고를 습격해 노예 봉기를 일으키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북부에서는 순교자로 여겨졌고 남부에서는 공포가 확산되었어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링컨의 이름이 남부 10개 주 투표용지에 아예 실리지도 않았는데 당선된 거예요. 링컨은 노예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남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먼저 연방을 탈퇴한다고 선언했고 6개월 안에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뒤따랐어요. 남부 연합 정부가 형성되자 연방 정부 시설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의 작은 섬에 위치한 섬터 요새에는 로버트 앤더슨 소령이 이끄는 소수의 연방군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남부 연합은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1861년 4월 12일 새벽 4시 30분 피에르 보르가르 장군의 명령으로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내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링컨은 즉시 7만 5천 명의 지원병을 모집했고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모험심에 들떠 몰려들었습니다.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도 10만 명을 소집했어요. 양쪽 모두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부의 900만 명 중 400만 명이 노예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예들을 무장시킬 수는 없으니 실제 전투 가능한 백인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했죠. 이는 북부 대비 1대4의 열세였어요. 링컨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늙고 조심스러운 장군들이었습니다. 총사령관 윈필드 스콧은 너무 살이 쪄서 말도 탈 수 없을 정도였어요. 75세의 노 장군은 아나콘다 계획이라는 장기 전략을 제시했지만 빠른 승리를 원하는 여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북부군의 전략은 해상 봉쇄로 남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시시피강을 장악해 남부를 동서로 분할하며 동부에서 리치몬드를 직접 공격하는 삼각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1861년 7월 21일 불런 전투에서 북부군이 첫 대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워싱턴 시민들이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전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북부군이 패주하는 바람에 함께 도망쳐야 했어요. 이 전투에서 토마스 잭슨 장군이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돌벽처럼 굳건히 버텨 스톤월 잭슨이라는 전설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남부군의 승리는 전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죠. 링컨은 젊고 유능한 조지 맥클렐런을 새로운 동부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맥클렐런은 군대 조직과 훈련에는 뛰어났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적군 규모를 항상 과대평가하며 계속 지원을 요청했죠. 어느 날 밤늦게 링컨이 그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는데 맥클렐런은 대통령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링컨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서부 전선에서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단력이 뛰어났어요. 포트 헨리와 포트 도널드슨을 연이어 함락시키며 무조건적인 항복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조건 항복 그랜트라는 별명을 얻었죠. 1862년 4월 샤일로 전투에서도 승리했지만 하루 만에 양군 합쳐 2만 3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시기 링컨에게는 개인적인 비극도 닥쳤습니다. 1862년 2월 11살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링컨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런 개인적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고 자비로운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링컨은 국민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북부는 인구 2200만 명의 압도적인 산업력과 해군력을 보유했지만 남부도 만만치 않았어요. 면화 수출로 얻은 자금과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뛰어난 장교진, 그리고 방어전의 이점이 있었거든요. 1862년 봄, 맥클렐런이 드디어 대규모 반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버지니아 반도로 가서 남동쪽에서 리치먼드를 공격하는 계획이었어요. 육로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요크타운에서 존 맥그루더 장군이 이끄는 소규모 남부군과 마주쳤을 때 맥클렐런은 그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한 달이나 포위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는 병력이 별로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맥그루더는 같은 부대를 여러 번 행진시켜 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가짜 대포를 설치해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연극으로 북부의 대군을 한 달간 묶어둔 거죠. 맥클렐런이 리치먼드에서 불과 20마일까지 접근했을 때 로버트 E. 리가 남부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리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맥클렐런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상대였어요. 1862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7날 전투에서 리는 연속적인 공격을 가해 맥클렐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비록 남부군의 피해가 더 컸지만 맥클렐런은 결국 반도에서 철수해야 했어요.